당신은 우리 아버님이 병원 검사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한밤중에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내쫓다니? 내가 언제 내쫓았다고 그래? 그럼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시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 병원 검사 받으러 올라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냈잖아. 박서방,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상황을 다 아는데. 장모님,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장모님 딸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 검사 받으러 시골에서 힘들게 올라오신 건데 이 한밤중에 돈 쥐어주고 내쫓은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장모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김민준, 당장 이리 나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나와서 바로 인사드려야지.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먼저 인간이 돼야 하는 거야. 어른한테 인사도 못하는 애가 무슨 대학을 가겠다고. 당장 나와서 얼른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그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중간고사가 뭐 그리 중요해? 이렇게 키울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식을 대학은 보내서 뭐해? 당신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없이 오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해?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될 거 아니야? 집에 방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박서방, 이게 무슨 행동인가? 내가 여기 먼저 와 있는데 이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자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 딸이랑 손주 앞에서 이 난리를 치다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나? 평소엔 장모님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위가 다 있나? 그럼? 민준이 엄마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아버지가 병원 검사 받으러 시골에서 힘들게 올라오신 건데 이 한밤중에 돈 쥐어주고 내쫓은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격앙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78세의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들 부부와 사돈의 격한 다툼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홀대한 며느리,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한 행동을 한 아내에게 똑같이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표면적인 다툼 뒤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디 한 번이라도 장모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아이고, 기가 막혀. 박서방, 자네 참 별나게 구네. 내 딸이 잘못한 거면 내가 나서서 혼을 내줄 텐데 박서방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됐다. 그만들 해. 내가 온 게 잘못된 것 같구나. 내가 갈 테니 그만들 해. 아버님, 어디 가시려고요? 여기 주무시면 되는데.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박노인은 이미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결정은 이미 내린 듯 보였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했어. 괜히 병원 핑계로 올라왔어.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데. 박노인은 낡은 모자를 썼습니다. 그 모자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처음 쓴 것으로 이제는 색이 바래고 테두리가 닳았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가시면 저는 정말... 갑자기 박노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잠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소란의 주인공인 박노인의 이야기는 그저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외로운 노인네의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박노인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집안이 몰락하면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더 이상의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사람 좀 봐요. 해 뜨기 전에 나와서 해 질 때까지 일하니 저러다 죽겠네.
아니, 그 어린 놈이 어쩜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담. 어른들도 저렇게는 일 안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노인은 하루하루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쉬는 날도 아픈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땡볕에 등이 타들어가도 차가운 비에 옷이 젖어 무거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자신의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30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한 박노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평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아픔은 내가 겪은 걸로 충분해. 아내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였습니다. 아들 준영은 부모의 바람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초중고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안 갈래요. 그냥 자동차 정비 기술 배울래요. 고등학교 3학년 준영의 갑작스러운 말에 박노인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어째서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 졸업하면 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요즘은 자동차 정비가 돈을 많이 번대요. 기술 배워서 나중에 정비소 차리면 돼요. 밥상 앞에서 벌어진 부자간의 대화에 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널 위해 일하셨는데. 준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농사짓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대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이 녀석이, 너 혹시 돈 때문에 그러니? 집안 형편 걱정하지 마. 내가 왜 집안 사정까지 신경 써?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버지가 날마다 농약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시는 거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어머니 손이 갈라져서 피나는 것도 모를 줄 알아요? 박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 땅을 일군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돈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지. 결국 준영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모두 합하면 박노인의 예상보다 2배나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여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려 아들을 지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이걸로 제가 한 학기는 살 것 같아요. 쓸 데 있으면 써라. 밥 제대로 챙겨 먹고. 아버지, 제가 벌써 과외 2개나 구했어요. 이제 돈 안 보내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놈아,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일을 해? 공부가 내가 할 일이야. 그래도 준영은 대학 2학년부터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남는 돈을 모아 부모님께 보내기도 했지만 박노인은 아들이 보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아들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준영이가 보낸 돈으로 당신 무릎 치료나 받아요. 됐어. 이 돈은 아들 대학 졸업하면 다시 줘야 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다행히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로 박노인의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에게 빌린 돈을 이자까지 계산해 갚았고 농협 대출금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30이 되기 전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노인은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는 아들의 결혼식 때 토지의 일부를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부가 먹고 살 만큼의 농사지을 땅만 남기고 모두 팔아 신혼집 마련에 보태 주었습니다. 덕분에 준영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번듯한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 마련됐으니까 시골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갑자기 서울은 왜? 복잡한 곳에서 늙은이가 어떻게 살아?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시골은 병원도 너무 멀잖아요. 제가 자주 찾아뵙기도 힘들고. 됐어. 서울 한 번씩 갈 때마다 눈이 핑핑 돌더라.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우리 같은 촌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고집 그만 부려. 내가 안 편해. 내가 불편해서 싫다고.
우리는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 살림이나 잘 꾸려. 세월은 흘러 박노인은 어느덧 78세가 되었고 손자 민준이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효자 준영은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항상 걱정했지만 일이 바빠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뵙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집에 장모님이 와 계세요. 민준이가 내년이면 고3이라 와이프가 입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다면서 장모님한테 살림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그래? 사돈도 힘들겠네. 장모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주랑 맨날 볼 수 있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노인은 식탁 위에 있는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과 함께 약만 지어주었고 박노인은 그저 그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큰 병원에 가봐요. 작은 병원에선 잘 모른대잖아요. 바쁜데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뭐해? 약만 잘 먹으면 되겠지. 그게 말이 돼요?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 밥도 잘 못 먹고.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데려가 종합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암이 의심된다는 것이었고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보, 일단 준영이한테 말해요.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뭐하러 애 걱정시켜? 그냥 내가 알아서 검사 받으면 되지. 그러나 아내는 이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암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가 또 쓸데없이 아직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벌써 전화를 다 하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제가 대학병원에 예약해 놓을게요. 됐어. 여기도 병원 다 있는데 뭐하러? 그래도 서울 큰 병원이 확실하죠. 오시면 제가 같이 모시고 갈게요. 아들의 성화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박노인은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 주에 갑자기 2박 3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검사 받으시고 필요한 일이 있어요. 어머니라도 같이 오시면 좋은데 다리 아파서 못 오실 거 아니에요. 애엄마한테 병원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며느리에게 병원 동행을 시킨다는 말에 박노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됐어. 내가 애도 아니고 병원에 혼자 가도 돼. 혼자 어떻게 검사를 받으세요? 보호자가 있어야죠. 아니면 고모한테 와 달라고 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박노인은 서울에 사는 여동생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 당일 여동생이 터미널까지 마중 나와 있어 편하게 병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금식해야 했기에 검사 후 늦은 점심을 함께 먹었고 동생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박노인을 터미널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먼저 떠났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오늘 꼭 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집에 잘 가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래, 가봐. 내가 알아서 잘 갈게. 벌써 해가 지고 날씨도 쌀쌀해져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표를 끊으려는데 얇은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라? 지갑이? 아까 택시에서 놓고 내렸나? 터미널 근처에 흘렸나? 주머니를 뒤지고 또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갑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은 있었고 바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갑을 잃어버렸어. 아이고, 또 무슨 일이에요? 지갑을 대체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애들 고모는 뭐 하고 있는데요? 걔는 진작에 갔지. 약속 있다고. 그래도 이 시간에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준영이네 집에라도 가야지. 아내의 말을 듣고 박노인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돈도 집에 와 있을 테니 망설여졌습니다. 일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영아, 아빠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집에 내려갈 표를 못 끊겠구나. 그럼 어떡해요?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소영이한테 말해둘게요. 아니다. 내가 방해될 것 같아. 내 장모님도 와 계신다며.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저희 집에 오셔야죠. 지갑은 누가 주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이 오겠죠. 나 때문에 괜히 불편하게. 그냥 소영이한테 돈만 좀 빌려달라고 해.
내가 집에 내려가는 대로 갚아줄 테니까. 아니에요. 장모님이 계시긴 한데 어차피 남는 방도 있으니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박노인은 결국 아들이 없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며 며느리가 돈을 들고 아파트 정문 앞에 나와 있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려 여기저기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명절에도 아들 부부가 내려오는 것이 전부였지 박노인 부부가 아들 집에 올라온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5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 아침에 아들 얼굴이나 보고 내려가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택시는 30분 가까이 달려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고 며느리가 멀리서 택시를 발견하고 종종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자기 휴대폰에 시계를 슬쩍 보더니 지갑을 열어 박노인에게 5만 원짜리 3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아버님,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못 내려가셨다면서요? 지금 가면 막차 타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막차 놓치시면 터미널 근처에 숙소 잡으셔도 되고요. 며느리의 말은 지금 택시를 타고 다시 터미널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그이 전화 받긴 했는데 지금 저희 집에 친정엄마도 와 계시고 민준이도 요즘 시험 기간이라 많이 예민하거든요. 너무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 못 모시는 거 아버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박노인은 손에 들려있는 5만 원짜리 지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손에 들린 돈이 박노인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이 시간에 택시 다시 잡기 힘드니까 그냥 이걸 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이한테는 제가 이야기 잘할게요. 며느리의 말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에게 오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하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고 아들 부부의 가정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말만 쏟아내고 돌아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괜히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를 그대로 타고 터미널로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노인은 며느리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시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으니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조용히 집에 내려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노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눈이 좀 피로해서 그런 것 같네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제가 좀 더 천천히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만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막차라도 타야 하니까요. 다시 택시는 한참을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고 이미 고향으로 가는 막차는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박노인은 우여곡절 끝에 터미널 근처의 작은 숙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며느리는 만났어요. 집에는 들어갔고 왜 걱정되게 전화 한 통 없어요? 박노인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며느리의 행동을 좋게 포장하려 했지만 아내는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인네 혼자 숙소 잡아서 지내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이고 됐어. 안 그래도 사돈댁이 있다고 해서 불편했는데 잘 됐지 뭐. 내가 오히려 편하게 잘 수 있네.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몇 년 만에 찾아왔는데 돈 몇 푼 쥐어주고 돌려보내는 게 맞는 일이에요. 오늘 당장 준영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괜히 애들 사이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표 끊어서 내려갈게. 걱정 마. 박노인은 화를 내는 아내를 달래며 전화를 겨우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에 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가 쫓아냈다면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터미널 근처에 계신 거 맞죠?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쫓아냈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불편해서 밖에서 자겠다고 했지. 내일 아침에 차 타고 내려가면 돼. 아니,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제가 바로 간다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작은 여관에 있다. 근데 굳이 올 필요 없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단단히 화가 난 듯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은 박노인의 숙소로 도착해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동안 두 부자는 한마디도 말이 없었고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소영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괜찮다. 그냥 내가 갑자기 가는 바람에 당황했겠지. 애 공부한다고 정신없는데 늙은이가 불쑥 찾아가면 그럴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어떤 이유에서든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다시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며느리와 장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님이 병원 검사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한밤중에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내쫓다니? 내가 언제 내쫓았다고 그래? 그럼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시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 병원 검사 받으러 올라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냈잖아. 박서방,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상황을 다 아는데. 장모님,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장모님 딸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 검사 받으러 시골에서 힘들게 올라오신 건데 이 한밤중에 돈 쥐어주고 내쫓은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민준, 당장 이리 나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나와서 바로 인사드려야지.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먼저 인간이 돼야 하는 거야. 어른한테 인사도 못하는 애가 무슨 대학을 가겠다고. 당장 나와서 얼른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그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요. 중간고사가 뭐 그리 중요해? 이렇게 키울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식을 대학은 보내서 뭐해? 당신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없이 오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해?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될 거 아니야? 집에 방 없는 것도 아니고. 사돈까지 나서며 상황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신이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누구를 드릴지 안 드릴지 결정도 못하나? 집주인이요? 이 집주인이 누군데요? 당연히 우리 딸이지. 결혼해서 같이 사는 집이잖아. 준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 집은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땅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요. 그렇다고 이 집이 아버님 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당연하죠. 이 집 살 때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을 뿐이고 난 이제 이 집 팔아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거든요. 여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돈과 며느리가 아들을 붙들고 말렸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어떤 손님을 드릴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장모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박서방 자네 무슨 짓인가? 뭐야? 여보 미쳤어?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다 지갑을 꺼내 거칠게 열더니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확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모의 눈앞에 휙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걸로 밖에 나가서 호텔이든 찜질방이든 마음대로 가시죠. 아니면 아예 집까지 택시 타고 가시든가요. 오늘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를 무시하는 꼴 못 봅니다.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당신도 선택해. 장모님이 그렇게 소중하면 따라 나가? 내 아버지와 당신 어머니 중 하나만 선택해. 며느리는 눈에 살기가 서려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참아내며 화를 억누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어. 장모는 딸의 말에 충격받은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얼굴로 옷과 가방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은 거실, 박노인은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꼿꼿한 등과 단단히 담은 입술에서 평생 고난을 견뎌온 노인의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안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붉어진 눈으로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시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창밖만 바라볼 뿐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을 스치는 바람처럼 무심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지만 한켠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것에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만 핑계대며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네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들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이 집 내놓고 아버지가 주신 돈 전부 돌려드릴게요. 그게 제 도리라 생각해요. 박노인은 오랜 침묵 끝에 자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스했습니다. 아니다, 이 녀석아. 내가 그런 생각으로 너한테 준 돈이 아니야. 그냥 잘 살아. 소영이랑도 화해하고. 부부는 말다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너 마음은 아버지가 잘 알았으니 이제 됐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은 박노인을 터미널이 아닌 직접 시골 집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자간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노인의 아내는 반가운 얼굴로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밥은 먹었어? 금방 차려줄게. 오늘 점심은 꼭 먹고 가야 해. 하지만 아들은 자동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꼭 오래 있다 갈게요. 어머니의 아쉬운 눈빛을 뒤로하고 아들이 떠난 후 박노인 부부는 마당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바쁘다고 가버려요? 박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우리 아들이 참 효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을 뿐이야. 며칠 후에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박노인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에도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노인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사람 사이의 갈등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아내의 생일에는 아들 가족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케이크를 준비해왔고 손주 민준이는 할머니를 위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박노인은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마당에 나온 박노인 부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참 잘 키웠죠? 아내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깊은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식의 진심 어린 효도가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 간의 화합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항상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 혹은 자녀분들과의 감동적인 순간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